시사정보 포유.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보 포유 진행의 정창원입니다. 지난 설에 영동 지역에는 모처럼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리면 산에 사는 야생 동물들을 먹이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야생 동물들의 생태를 추적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까지 들어가 흔적을 찾고 기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과 보호를 위해 1년 내내 험한 산과 계곡을 누비는 분들인데요. 금요 토크, 오늘은 한반도의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대해 추적 조사하며 흔적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한반도 생태계연구소 정호곤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호곤입니다. 네, 그리고 동북아 생태환경연합회 정강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반도 생태계연구소 정호곤 소장님, 한반도 생태계연구소는 어떤 것이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2018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연구와 생태계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조사하고 보호 보존하는 단체고요. 현재 멸종위기종이 282종입니다. 1급이 68종이고 2급이 214종이지요. 예. 그런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회원수는 한 130명 가까이 되고요. 실제 이제 활동가로 조사 팀원들은 하여튼 6분, 7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강선 회장님은 한반도 생태연구소 부소장이시기도 하면서 현재 동북아 생태환경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예, 여러 가지, 크게 봐서는 이제 자연 환경을 다루는데,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사는 동식물을 주로 많이 합니다. 많이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네. 일반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현재 함께 활동하신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정 수장님을 태백에서 만났어요. 네. 우연히 이제 어떤 지인들 소개로. 아. 요즘에 이제 환경 하면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하는 측면으로 도계에서 우연히 이제 지인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뜻이 이제 자연 환경을 아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럼 한 횟수로는 얼마쯤 될까요? 한 6년쯤 될까요, 소장님? 아닙니다. 지금 제가 논문을 2016년도 썼으니까 그 전에 만났으니까 한 11년 정도 되겠네요. 아, 11년?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빠르겠지나.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면 우리 정 소장님은 현재 정선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계신데 정선에 자리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태백에 거주를 하고 살았었는데요.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해서 이제 정선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 관계로 이제 정선에서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님, 지금 정선, 백두대간처럼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좋은 곳이 또 있나요? 글쎄요, 지금 주로 대부분 보면 이제 백두대간이 우리나라의 큰 산으로 이루어진 산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낙동정맥, 즉 태백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죠. 네. 근데 여기가 가장 자연이 많이 보존돼 있어요. 보존된 이후로는 관통도로가 두 곳밖에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 접근이 없고. 네. 그리고 사찰이 없어요, 또. 이게 사찰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가장 우수하지 않냐. 야생동물은. 또 야생동물뿐 아니고 식물까지 아주 그래도 지금 조금 우리 한국에서는 자연환경이 가장
원시림으로 남아있는 데가 거기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 중북부보다는 강원 남부에서부터 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내려가는 그 라인이 아직은 더 오지란 얘기네, 결국.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정 기자님, 우리 지금 사계절 가운데 겨울철이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가장 좋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면은 그 나뭇잎도 떨어지고 그러한 이제 초본류들 잎이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야생동물을 관찰할 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설물, 뭐 흔적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네. 이게 그 초본류가 없기 때문에 그 뭐 배설물을 본다든가 식별하기가 그 눈에 띄기가 아주 쉽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눈이 오게 되면은 이제 족적, 이제 발자국을 보고 그 야생동물을 어떠한 동물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아주 그 야생동물 추적하기가 좋죠. 관찰자 입장에서는 시야를 확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얘기네요. 결국. 예, 그렇죠. 네. 정호건 소장님, 그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무슨 배경,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오래 전부터 제가 이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이 대형 동물들의 이거 흔적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큰 고양이과 동물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개인적인 활동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전문적인 활동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질문은 저도 물론이고 이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일로 이게 생활 꾸려가는 게 가능할까? 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경제적인 도움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단지 이제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활동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용이 이제 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카메라 구입 비용, 뭐 배터리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SD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이지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정광선 회장님은 언제부터 이 활동을 하셨고 또 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 1990년 초반부터 이제 등산을 좋아했어요. 네. 이제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활동을 한 계기는 그 백봉령이라고 이제 동해에서 정선을 넘어가는 그 백두대간 능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여러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랑 서로 이제 그 지인들이랑 그 이제 석회석광선이 들어서 가지고 그 산줄기가 끊어지는 걸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아주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죠. 저희들이 과연 이 자연환경의 중요성도 모르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학계에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 자연환경의 그 중요성을 더 다시 한번 그 깨달았고 네. 그래서 이제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이 활동을 지금까지 하게끔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제가 회장님 뵌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네. 엄청 오래됐죠. 네. 정호건 소장님, 이 야생동물 관찰하고 추적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체력도 물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장비 같은 것도 뭐 갖춰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등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를 이용하지만, 저희 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길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덤불이라든지 나무 사이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뭐 동굴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암벽 등반 장비라든지 또 동굴 탐사 때 필요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라든지 뭐 삼각대라든지 뭐 후라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을 가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보면은 야생동물 관찰할 때 이렇게 나무에다가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현재 설치해 놓은 카메라는 몇 곳이나 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관찰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는 데 카메라 설치한 데는 한 30여 곳 됩니다. 30여 곳. 예, 네. 그런데 이게 참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뭐냐면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네. 그 포인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동물이 지나가는데.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치보다도 사전 조사가 굉장히 아주 힘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온 산을 이제 헤매면서 이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 통로가 어딘지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아주 좀 힘든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가서 이제 모니터를 하죠. 네. 어떠한 동물들이 촬영이 되었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낙동정맥에 한 6년 정도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카메라를 한 1년이면 대부분 다른 분들은 철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무심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요? 눈이 폭설로 인해서 네. 사냥들이 많이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폐사 많이 여러 가지 됐죠. 이제 네. 요인도 네. 있겠지만은 그런데 한 6년 동안 한 군데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보니까 사냥에 대한 생태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자료를 아주 확인도 됐고 새로운 어떤 연구하는데 큰 자료가 된다는 걸 알고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우리 야생동물 추적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무기인 거네, 결국은. 아, 그렇죠. 네. 네. 시사정보 포위에서 진행하는 금요 토크. 오늘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연구하고 생태계 보존과 보호에 앞장서고 계신 두 분, 종옥원 소장님과 정강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는 두 분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찾아다니면서 보고 겪었던 얘기 좀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분 뵙기 전에 한반도 생태계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물을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물, 곤충, 새, 동물은 물론이고 뭐 동굴, 하천, 바다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담아놓으셨더라고요. 정호 소장님, 이 사진이나 영상들은 어떻게 다 직접 찍은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희 연구소 조사팀, 활동가님도 한 6, 7분 계시는데요. 네. 활동가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한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정강성 회장님이 이제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와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광선 회장님, 대상에 따라서 찍는 것도 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곤충은 정말 이제 가까이서 찍고, 또 야생동물은 밤에 설치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해 갖고 잡히는 게 많은데,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좀 있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센서 카메라라고 이제 산에다가 설치하는 건 다양한 모습을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무나 이런 데다 설치하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에서 그렇죠. 촬영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직접 특히 이제 센서 카메라를 보면은 일자가 찍혀요. 며칠 날, 몇 시에 지나간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다를 찍는다면은 그 시간대가 애들이 활동 시간이 찍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때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카메라를 가서 현장 가서 이제 하루든 이틀이든 그때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하게 되죠. 그런 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야간에 활동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촬영된 걸 보면은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데 네. 그런 데는 낮에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야생동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간섭이 심한 데는 야생동물이 좀 개체수가 좀 활동이 많이 적죠. 다른 데에 비해서. 아울러 이제 이 꽃 같은 거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이제 산을 조사하다 보면은 어떠한 꽃이 있다면은 뭐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 네. 이제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다 기록해 놔뒀다가 그런 그 변화를 이제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멸종위급 그 대흥란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 해변가에서 새로 이제 발견을 했는데 약 한 30일 정도가 그 늦게 개화가 됐어요, 꽃이.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그 날씨가 더워가지고 강수량이 아주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화 시기가 한 달이 이렇게 늦게 개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봤을 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후 위기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이제 꽃 촬영할 적에는 그런 거를 기록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새 같은 조류 같은 거는 진짜 이게 아주 촬영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 새들은 자꾸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요. 그 새를 이제 미리 관찰을 하죠. 근데 관찰을 하다 보니까 걔들이 꼭 앉는 데만 앉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보고 그 장소에서 미리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촬영을 해야지 그 새를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죠. 그냥 현장에 가면 찍는 게 아니라 이 사전 조사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고. 예. 네. 정옥원 소장님, 2016년에 논문 하나 쓰셨잖아요. 제목이 과연 우리나라의 야생 호랑이와 야생 포범은 존재하는가였습니다. 논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16년도에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전문가 인터뷰 형태의 논문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뭐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논문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호랑이와 표범이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다룬 논문인데요. 네. 학계에서는 멸종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그 존재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제 생각은 호랑이 같은 경우에 한 51% 정도고요. 네. 표범은 거의 70-80%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여러 흔적들과 목격자 등을 근거들 종합적으로 직접 검토를 해보면은 직접 촬영은 못했지만 네. 가능성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범 같은 경우에 70-80%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인데,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보고된 호랑이는 언제가 끝이었습니까? 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경주 대덕산에서 사살된 경우가 남한에서 마지막 기록이고요. 북한에서는 1987년도에 자강도에서 잡힌 수컷 호랑이가 마지막 기록입니다. 표범 같은 경우에는 1962년도 합천 오도산에서 생포되어 가지고 창경원에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창경원에서 이제 키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예를 들면 유해 맹수 퇴치라는 명목으로 호랑이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 멸절시켰다고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호랑이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네. 임진왜란 때도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상납한 자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 통계 영감 기록을 보면요,
1915년부터 42년까지 기록인데요. 이때 호랑이를 공식적으로 97마리를 잡았고요. 네. 표범은 624마리를 잡았습니다. 늑대는 3,300마리 정도를 사살했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기록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공식이라든지 미렵이라든지 이 숫자를 합친다면은 그 숫자는 엄청나겠죠. 여기서 이제 기록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 호랑이도 많았지만 표범이 호랑이보다 뭐 엄청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학자들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 표범의 나라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앞서 소장님이 호랑이하고 표범이 한반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어디쯤에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예, 지금 제 생각으로는 백두대간이나 그 낙동정맥, 안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몇십 년째 민간인 출입 금지 민통선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보면은 요즘에는 웬만한 산들은 등산객들이 산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카메라를 바로 해체를 합니다. 동물들이 워낙 냄새라든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오지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개발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호랑이라든지 표범 실제 지금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로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걸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시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네. 정광선 회장님,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찾아내신다면은 진짜 엄청난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반항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발견이 되었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예. 네. 이미 이제 한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멸종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 동물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이런 데는 이미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한 손가락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도 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동물들이 촬영이 됐다 하면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요즘은 굉장히 무모한 개발 자체가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울러 또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에 대한 그 학술적인 연구에 큰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아울러 이제 그걸로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국격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중국 같은 데도 우리보다 더 자연환경을 연구도 많이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문적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개발 아니면 생물 다양성 이런 게 효과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아무튼 두 분이 뭐 찾아내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매스컴에 불려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KBS도 모시기가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정호건 소장님, 아주 큰 살쾡이 영상을 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직 학계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큰 개체가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네. 크기가 거의 호랑이만 합니다. 직접 본 목격자들 의견도 비슷합니다, 보면은. 공통된 의견이 직접 호랑이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덩치 크다는 얘기만 하고요. 무늬라든지 꼬리가 어떻다든지 이런 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데 그 덩치에 놀래가지고 무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꼬리라든지 이런 거를 볼 경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사악의 살쾡이 특징이 꼬리가 짧고
좀 뭉퉁하면서 이제 털복숭이 이런 꼴입니다. 네. 특이한 무늬는 이렇게 따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거는 뭐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점박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지만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목격자들이 호랑이 표범 범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큰 덩치에 놀래가지고 호랑이 뭐 범을 봤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무늬가 어떻더라, 뭐 줄무늬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못 해요. 네. 덩치 크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고 그래서 일명 뭐 우리가 극동 큰 살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극동 큰 살쾡이에 대한 보고가 없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큰 삭을 보고 이렇게 극동 큰 살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살쾡이라고 하면 커봐야 뭐 진돗개 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뭐 호랑이만한 덩치의 살쾡이를 본다라고 하면 전부 다 호랑이라고 삭이라고 믿지 않고 다 호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덩치가 워낙 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제 관련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네요. 앞으로 잘 돼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강수 회장님, 그 토종 반달가슴곰 흔적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이제 우리 KBS에서도 정명구 기자랑 한번 같이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장소는 그 삼척시 그 낙동정맥 자락에 그 동굴인데 동굴에서 저희들이 발견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발견했는데 그 지형이 그 낙동정맥이 굉장히 산이 험해요. 예를 들어서 그 경상북도는 굉장히 산악이 굉장히 완만하고 이용하기 좋은데 이쪽 그 강원도 삼척의 쪽에는 굉장히 한 40도, 45도 이 정도의 거기도 동굴을 발견해서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최초로 반달가슴곰 DNA를 갖다가 최초로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제 서울대에다 이제 그 자료는 이제 의뢰를 했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연대는 한 7, 80년 전에 그 동굴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었지. 근데 흔히 보면은 그 동물들이 어디에서 죽나 마지막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자료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또 고양이과도 이렇게 표범이나 호랑이도 그런 데서 죽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가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또 이제 삼척시를 이제 계속 이제 조사를 했죠. 또 동굴을. 근데 그것도 발견을 또 했어요. 네. 우연치 않게. 곰 관련해서.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발견한 그 뼈하고 그 두 번째 발견된 그 뼈는 너무나 흡사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의리를 한 상태죠. 네. 근데 아직은 지금 현재 의리를 했는데 아직은 이제 연락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자료는 다 현재 종보건센터에 다 뼈를 보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나오면은 다른 또 곰의 DNA가 또 획득하는 그런 쾌거도 있죠. 네. 자, 멸종 위기종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고요. 자, 여러분은 시사정보 포유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일라디오 시사정보 포유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빵과 팟캐스트로도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KBS 강릉을 검색해주세요. 정우건 소장님, 야생동물을 추적 관찰하시는 것 말고도 다니시면서 보호하는 것도 많이 좀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하는 흔적도 많이 보신다면서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올무라든지 철포라든지 이런 미렵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양노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양노루는 일반 고라니와 노루하고 좀
좀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양 수컷 같은 경우에 그 사양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뭐 5천만 원, 뭐 1억 이상, 1억, 2억 정도로 굉장히 비싸게 밀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 사양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진단의 주 재료가 사양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리지널 사양은 대형 한약방에서 그게 아예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잡으면 바로 그냥 사가지고 갈 정도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미렵이 생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렵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네. 생태계에서는. 그래서 미렵 단속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정광선 회장님,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백두대간에 펜스 쳐놓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야생 동물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참 저도 그때 돼지열병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 이제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양돈 농가들이. 네네.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때 그 현장을 가보니까 계곡마다 다 설치한 거예요. 계곡마다. 그럼 뭐 상상도 못하지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강원도 북부 저희들이 갔을 적에는 인제 북부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 동물들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된 거죠. 그렇죠. 야생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아이러니한 게 그 계곡부 조사를 하는데 그 뭐 여름에 이제 뭐냐 폭우가 오니까 계곡이 훼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펜스 자체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갇혀있던 동물들이 겨우 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게 폭설이 해가지고 갇히니까 특히 이제 사냥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밑에 내려온단 말이죠. 그 동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동물들은 오도 가도 못 오고 탈진해도 많은 그 사냥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아주 참 동물들이 피해를 받는데 그 펜스를 만약에 돼지열병 때문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은 네. 그러한 그 마을에 양돈 마을에 뭐 2중을 한다든가 3중을 한다든가 거기만 이렇게 울타리를 그 설치를 했으면은 동물도 살고 그 양돈 농가도 그 보호가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다 그 설치하는 바람에 그 이제는 뭐 또 이제 그 문제점이 나오니까 일부터 철거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정호건 소장님, 그동안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큰 뭐 기부금이라 하나요? 그런 걸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저희들이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데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에 이 매출액의 1%를 기부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제품도 굉장히 친환경 재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홈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고 저희들이 그 등산 용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파타고니아가 매니아들은 많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파타고니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구가 유일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도 이제 그 지구 환경 보호 활동에 하는 단체에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심사 예선을 통과하고 미국 본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우리 연구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5,000불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15,000불 그 지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연구소가 그 무늬만 연구소가 아닌 정말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연구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정광선 회장님, 이 프로그램 이름이 1% for the planet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부금을 받게 됐는데 당시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파타고니아에서 그 참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에서
그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너무 서류가 까다로워요. 아.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누가 이제 지인이 추천을 했어요. 파타고니아 신청하면 어찌냐. 그런데 그 국내에 있는 그 재단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믿지야 본전이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네. 보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니 뭐 한 달, 두 달 가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야 이거 자격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포기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마 연락을 받은 게 한 1년 동안 후에 받았어요. 연락을.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검증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래서 그때 받았을 적에 깜짝 놀란 게 그럼 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많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세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 파타고니아에서 하는 말이 참 깜짝 놀랐는데 당신들은 이미 네. 그런 검증을 겪었고 또 우리는 당신들을 믿으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쓰세요. 그런 그 비용 그런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야 아주 저희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얘기 들은 거하고는 너무나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런 그 자금을 가지고 아무래도 좀 편하게 썼죠. 네, 그러네요. 물론 이제 그래서 서류라는 게 또 서류가 있게 되면은 시민사회 단체는 뭐 간사도 있고 또 현장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데에도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네. 그런 제도가 많이 이제 완화되겠죠. 그럼 거기 파타고니아 입장에서는 이미 뭐 역량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됐고 또 당신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셨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소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우리도 얘기 좀 했지만은 이게 뭐 움직이면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기부금이라든가 뭐 후원금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그 한반도 생태계 연구소를 치시면은 저희 연구소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0개 이상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설명란에 보면은 이제 우리 후원할 수 있는 그 계좌번호, 연구소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후원하는 분이 많지 않지만 조금씩 지원받고 있는 상태고요. 장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산악용 차량이라든지 뭐 드론, 열화상 카메라, 수중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동굴 속에 할 수 있는 그 케이블 근접 카메라 같은 이런 장비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뭐 경제적인 후원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실제로는 우리 연구소 활동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이 저희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활동가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연령이 지나다 보면은 활동을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네.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참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 다 전달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반도 생태계 연구소에서는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회장님. 네. 요즘에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강릉에, 여기가 강릉시지 않습니까? 강릉시 이제 구정면에 그 예전에 골프장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됐는데 또 다시 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산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데 지방 행정이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마다 이렇게 바뀌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은권 소장님. 예.
한반도 생태계 연구소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 지구는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연구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올해에는 바라는 호랑이 표범 꼭 발견하는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